행복한 신혼의 재벌 후계자와 임신한 아내. 결혼 기념일 여행에서 태풍을 만나 아내가 실종됩니다. 남편은 8년을 기다렸고 아내는 기억을 잃은 채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세상에는 가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한 행복이 있습니다. 강도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재벌 그룹, 강한그룹의 후계자. 나이 36. 누가 봐도 부러울 것 없는 남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랐고 그룹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으로 지목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겉으로는 냉정하고 빈틈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도윤이 처음으로 자신의 것이라고 느낀 행복. 그게 바로 한서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도윤이 참석한 자선 행사장에서 서연은 행사 기획 스태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서연은 실수로 음료를 쏟았고 도윤의 정장 소매가 흠뻑 젖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겠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세탁비 낼 형편은 못 됩니다. 명함 주시면 나중에 분할로 드릴게요. 당돌하다고 해야 할지 솔직하다고 해야 할지. 도윤은 그 순간 처음으로 누군가를 보고 웃음이 났습니다. 재벌가 후계자 앞에서 분할 납부를 제안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재벌가 남자가 자신 같은 평범한 여자에게 다가오는 것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꾸밈이 없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라 서연이 좋아하는 골목 국밥집에 갔고 선물 대신 서연이 야근할 때 편의점 커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왜 이러세요, 진짜로. 뭐가요? 이러면 제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야죠. 짧고 담담한 대화였지만 그 말 한마디에 서연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1년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강한그룹 집안에서는 탐탁지 않다는 눈치도 있었습니다. 특히 도윤의 삼촌인 강태석 부회장은 처음부터 서연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입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의 신혼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바쁜 업무 중에도 저녁이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끓인 된장찌개를 먹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재벌 후계자라고는 믿기지 않는 소박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서연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자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나 지금 너무 행복해서 무서워. 그 말을 들은 서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무슨 행복이 무서워요. 이런 게 오래가면 안 된다는 거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요. 서연은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 말이 예언처럼 느껴지게 될 줄은 그날 밤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임신 8개월째로 접어들던 10월이었습니다. 도윤은 결혼 기념일을 맞아 서연에게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남해의 한 리조트. 바다가 보이는 방에서 쉬고 조용한 유람선 투어를 즐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배가 많이 부른 상태라 망설였지만 도윤이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가벼운 여행은 괜찮다고 했잖아요. 내가 내내 옆에 있을게요. 리조트에 도착한 첫날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노을이 지는 바다를 나란히 바라보며 두 사람은 태어날 아이 이름을 의논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면 하준이 어때요? 강하준. 좋네요.
강하준. 도윤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뱃속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내년 이맘때 셋이 함께 다시 이곳을 오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오후 유람선에 올랐습니다. 출항할 때만 해도 날씨는 맑았습니다. 바람도 없고 파도도 잔잔했습니다. 서연은 갑판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봤고 도윤은 그 옆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뱃속 아이에게 보여줄 거라며 셀 수 없이 많은 사진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깊어질 무렵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이 경보를 발령한 건 그로부터 불과 1시간 뒤였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태풍이 빠른 속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유람선은 항구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내 방송이 울렸고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도윤은 즉시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하지만 파도는 도윤의 말보다 훨씬 빠르게 배를 집어삼켰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갑판을 덮쳤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졌고 도윤은 본능적으로 서연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파도가 왔을 때 두 사람은 그만 물속으로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물.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뜨고 서연의 손을 찾았습니다. 손끝이 닿았습니다. 분명히 닿았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그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다시 밀려왔고 그 순간 손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도윤은 구조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그를 끌어올렸을 때 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첫 번째로 한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서연이는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해경이 동원됐고 민간 잠수사들까지 나섰습니다. 강한 그룹 차원에서도 전방위적인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일이 지나도 수주가 지나도 서연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모두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들여야 해. 도윤의 어머니도 회사 사람들도 심지어 형사들마저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바다에서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살아남기란 불가능하다고. 이제 그만 놓아줘야 한다고. 하지만 도윤은 달랐습니다. 그는 서연의 빈방에 들어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태교 일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연의 필체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준아, 엄마가 내 첫 번째 바다를 보여줄게. 도윤은 그 일기를 덮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전국의 병원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해안가 인근의 크고 작은 요양원과 의원에 직접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의 비서실은 한동안 수색 업무만 처리했습니다. 그 무렵 도윤 곁에는 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홍보실 이사 오민경. 그녀는 도윤과 같은 대학 동문으로 입사 시기도 비슷했습니다. 일 잘하고 빈틈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무너진 도윤을 가장 가까이에서 챙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침엔 약을 챙기고 밤엔 식사를 갖다 놓았습니다. 외부 일정을 조율하고 언론의 관심을 막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헌신적인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민경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오래전부터 도윤을 향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료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서연과 결혼했을 때부터 눌러온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연이 사라진 자리에서 민경은 그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집착은 때로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도윤은 그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는 지금도 오늘도 서연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가 아내를 데려갔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손끝이 분명히 자신에게 닿았었으니까요. 살아있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죽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강도윤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파도가 가져간 것은 언젠가 파도가 돌려준다고. 그것이 그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파도는 모든 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날 밤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 해변에 한 여자가 떠밀려 왔습니다. 파도에 쓸려온 부표와 구명조끼 조각들 사이에 배가 불룩한 여자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가늘게 아슬아슬하게. 그녀를 발견한 건 새벽 물질을 나가던 박영수 씨였습니다. 62의 어부. 평생 이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해변에 쓰러진 여자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맥박을 짚었습니다. 희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빨리 나와봐. 사람이 있어. 박영수의 아내 최순자 씨가 달려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여자를 방으로 옮겼습니다. 바다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임신한 여자가 이런 상태로 떠밀려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병원 구급차가 마을에 닿기까지는 40분이 걸렸습니다. 수술은 새벽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아이는 울었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여린 목소리로. 산모는 아직 의식이 없었습니다. 사흘 뒤 여자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옆에는 처음 보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는 바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기가 어디예요? 최순자 씨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깨어났네. 다행이다. 여기 남해야. 우리 영감이 해변에서 찾았어. 기억나는 거 있어? 여자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기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다, 물소리, 차갑고 어두운 것, 그리고 누군가의 손끝.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어디서 왔는지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 제 이름이 뭐예요? 순자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몰라. 자기 이름을?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렵다는 감각만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이 바다에 있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갑도 휴대폰도 신분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넣었지만 오는 답이 없었습니다. 태풍 사고 당시 행방불명된 사람이 워낙 많았고 신원 미상의 생존자 정보는 시스템 어딘가에서 묻혀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박영수 부부는 의논했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병원에서 계속 있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길에 내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갓 태어난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데리고 있으면 안 될까?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잖아.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아이를 잃은 뒤로 그 자리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이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에게 그냥 아줌마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왔으니까 서하 어때? 서쪽 바다. 여자는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낯설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서하요. 응. 이서하. 그렇게 한서연은 이서하가 됐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스스로 지었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를 보는 순간 하준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강하준. 어디서 나온 이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아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하준아, 엄마야.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작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서아는 그 손을 보다가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어느새 8년이 됐습니다. 하준은 자랐습니다. 씩씩하고 눈이 반짝이는 소년이 됐습니다. 학교에서도 곧잘 웃고 할아버지와 새벽배를 타는 걸 좋아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하준에게 낚시를 가르쳤고 최순자 씨는 하준이 좋아하는 멸치볶음을 늘 넉넉히 해두었습니다. 서아는 동네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주방 보조로 시작해 지금은 홀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말이 빠르지 않고 눈치가 밝았습니다. 손님들은 서아를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화려하지 않지만 대화할 때 늘 눈을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작지만 조용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밤이 깊어지면 서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늘 같은 꿈이었습니다. 거센 파도, 뒤집히는 세상, 그리고 어딘가에서 자신을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자신을 부를 때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깨면 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트라우마일 거라고. 바다에서 떠내려온 기억이 꿈으로 나오는 거라고.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 공허함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준이 학교에서 숙제를 들고 왔습니다. 가족 사진을 붙여오라는 숙제였습니다. 엄마, 나 아빠 없어. 서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있지. 어디 있어? 멀리 있어. 하준은 엄마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8살이었지만 눈치가 빨랐습니다. 엄마가 그 질문을 불편해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가 어딘데? 하준아, 왜 한 번도 안 와?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하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숙제 종이에 엄마 사진 하나만 붙여서 학교에 갔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는 순자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밥상 앞에서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거죠? 순자 씨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래. 우리도 알려주고 싶은데 아는 게 없잖아. 하준이가 오늘 아빠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순자 씨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야. 기억 없어도 괜찮아. 지금 여기 있잖아. 하준이 있고 나 있고 영감 있고.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끄덕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동네에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인근 어촌 지역의 대규모 해양 레저 단지 개발 얘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쪽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고 반대하는 쪽은 마을이 망가진다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반대쪽이었습니다. 평생 이 바다로 먹고 살았는데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면 뭐가 남아.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영수 씨는 앞자리에 앉아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 대기업이 들어오면 우리 고기잡이는 끝이야. 임대료 올라가면 식당들도 못 버텨. 다들 생각 좀 해봐. 반대쪽 주민이 맞받았습니다. 영감, 맨날 그 소리야. 개발 안 하면 젊은 사람 다 떠나고 여기 늙어 죽는 거지 뭐. 개발이 다 좋은 줄 알아?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 땅 우리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이 먹여 살릴 거야? 젊은 사람들을.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서하는 한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마을 사람들 얼굴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하는 하준을 재우고 혼자 마루에 앉았습니다. 바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소리. 서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무섭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뭔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가 그 소리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하는 동네 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기억 회복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보건소 선생님은 친절했지만 해줄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외상성 기억 상실은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뇌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른데 지금 상태에서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큰 병원에 가셔야 해요. 큰 병원이요. 서울 쪽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쪽으로요. 여기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서하는 보건소를 나왔습니다. 서울. 그 단어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하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끝까지 밀려왔습니다. 서하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멀리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아무도 없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준이 아빠를 묻던 그 눈빛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감추고 있는 그 허전함. 그게 자신의 것이기도 하다는 걸 서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서하는 결심했습니다. 기억을 찾아보기로. 무섭더라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모른 척하고 살기엔 하준의 눈이 너무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실행되기 전에 먼저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서하가 일하는 식당에 손님 한 명이 들어섰습니다. 빗속에서 들어온 남자였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지만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서하는 메뉴판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주문을 받으려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하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시겠어요? 남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서하는 그 눈빛이 왠지 익숙하다고 느꼈습니다. 꿈속에서 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처음이었습니다. 남자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된장찌개 주세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서하는 주문을 받아들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남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강도윤이었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8년을 찾아 헤맨 끝에 그는 이 빗속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를 몰랐습니다. 도윤은 그날 식당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서하가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물을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었습니다. 8년 전과 똑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도윤은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이렇게 오래 이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한서연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2시간을 더 있었습니다. 음식은 식었습니다. 직원이 눈치를 줬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하가 움직일 때마다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말투, 걸음걸이, 주문서를 들고 돌아서는 방식. 전부 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몰랐습니다. 계산을 하러 카운터에 갔을 때였습니다. 서아가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또 오세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수백 번 했을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영수증을 받으면서 짧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서아는 잠깐 그를 봤습니다. 한 5년 됐어요. 왜요? 아니요. 그냥요. 도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아직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빗속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수석에 올라탄 비서가 창문을 내리며 물었습니다. 이사님 타셔야죠.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사님. 잠깐만요. 그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비서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니, 잘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8년. 8년을 찾아 헤맸는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작은 어촌 마을에서 된장찌개를 들고 나오는 모습으로 기적이라는 말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먼저 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몰랐습니다. 그 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낯선 손님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자고 약속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아. 나야. 나 여기 있어. 다음 날부터 도윤은 식당을 계속 찾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는 현지 실사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당장 처리해야 할 업무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도윤이 자리에 앉자 서아가 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를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된장찌개가 맛있어서요. 저희 사장님 들으시면 좋아하시겠다. 서아는 주문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목선이 보였습니다. 귀 뒤쪽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손등.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흉터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신혼 때 생선을 손질하다가 칼에 베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소독약을 발라줬습니다. 서연이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에요 하며 웃던 날이었습니다. 그 흉터였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식당을 나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 쪽 사설 조사 인력이었습니다. 이서하라는 여성 신원 조회해줘요. 이 마을에서 8년 살았고 어촌 식당 종업원이에요. 출생 기록이 없을 가능성 높아요. 이틀 뒤 결과가 왔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이서하라는 인물은 공식 기록상 8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 이전 기록은 없었습니다. 호적도 건강보험 기록도 학적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8년 전 이 마을에서 처음 생겨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강하준. 8살. 도윤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강하준. 강씨. 하준이라는 이름. 서연이 결혼기념일 여행 그날 밤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이면 하준이 어때요? 강하준.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를 봐야 했습니다. 도윤은 마을을 천천히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낯선 서울 사람이 아이에게 접근하면 마을에서 금방 소문이 납니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해변 근처 공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거리를 두고 바라봤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또래보다 약간 컸습니다. 이마가 넓었습니다. 턱선이 또렷했습니다. 눈이 컸습니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 아이였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거의 같았습니다. 아니, 닮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이었습니다. 하준이 공을 차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가자 투덜거렸습니다. 아, 진짜. 짧고 퉁명스러운 말투였습니다. 도윤은 그 말투를 듣고 멈췄습니다. 자신도 짜증이 나면 저런 식으로 짧게 뱉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늘 그랬다고 했습니다. 공이 도윤 쪽으로 굴러왔습니다. 하준이 달려왔다가 낯선 어른을 보고 멈췄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윤은 공을 집어들고 내밀었습니다. 이거. 하준은 잠시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공을 낚아챘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서려는 하준에게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야? 하준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왜요? 그냥. 하준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을 빤히 봤습니다. 경계심과 호기심이 동시에 담긴 눈이었습니다. 하준이요. 몇 살? 8요. 아저씨는요? 도윤은 잠깐 웃었습니다. 36. 맞네요. 하준은 그 말을 남기고 뛰어갔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울면 안 됐습니다. 그는 숙소로 돌아가 조사팀에 연락했습니다. DNA 검사 진행해줘요. 결과는 2주 뒤에 나왔습니다. 도윤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친자관계 일치. 99.9%. 숫자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담고 있는 것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도, 첫걸음마도, 첫 번째 생일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숫자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결과지를 접어 가슴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한참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8년 전 이 파도가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바닷가 마을에 아내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파도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도윤은 고민했습니다. 서연에게 당장 달려가 모든 걸 말해야 하는가. 당신은 한서연이고 내 아내이고 하준은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기억이 없는 사람에게 과거를 강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낯선 남자가 나타나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그게 진실이라 해도 받아들여지겠습니까? 하준에게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갑자기 나타난 서울 아저씨가 내 아버지라고 하면 생각할수록 막막했습니다. 도윤은 대신 천천히 곁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식당을 계속 찾아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서아도 경계했습니다. 왜 자꾸 오냐고 대놓고 물었습니다. 서울 사람이 왜 이 식당을 이렇게 자주 와요? 밥이 맛있어서요. 다른 데도 많잖아요. 여기가 제일 맛있던데요. 서아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조금씩 자리를 굳혔습니다. 마을 개발 관련 업무를 핑계로 한 달 더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비서는 황당하다는 눈치였지만 따랐습니다. 그 무렵 하준이 먼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식당에 들른 하준이 도윤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아저씨 또 왔어요? 응. 맨날 오네. 우리 엄마 좋아해요? 도윤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왜?
맨날 보거든요. 아저씨가 엄마 쳐다보는 거. 8살짜리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할 말을 찾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 같아서. 하주는 턱을 괴고 도윤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아저씨 이상하게 생겼어요. 어디가? 모르겠는데.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도윤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모릅니다.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하지만 그 말이 어떤 무게를 갖는지 도윤은 알았습니다. 그래? 네. 근데 무섭진 않아요. 하주는 그 말을 툭 던지고 주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아가 안쪽에서 하준을 불렀습니다. 하준아, 손 씻어. 알겠어요. 비누로 꼼꼼히 씻어. 네네. 투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상상했던 장면이 지금 저 안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들한테 손 씻으라고 타이르는 장면. 그게 이 작은 어촌 식당 주방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숙소에 돌아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만이 방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장 달려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서연아, 나야. 나 여기 있어. 우리 아들 봤어. 하준이야, 우리가 지어준 이름이야.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기억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억은 강요한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밀어붙이면 오히려 더 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 도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오민경. 홍보실 이사. 8년 동안 곁에서 자신을 챙겨온 사람. 도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사님, 이번 주 안으로 올라오셔야 할 것 같아요. 이사회 일정이 잡혔어요. 알겠어요. 조율해줘요. 언제쯤 되세요? 며칠 더 있어야 해요.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거기 별게 없지 않아요? 실사는 거의 끝난 거 아닌가요? 일이 좀 생겼어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민경의 목소리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도윤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이 사실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재벌가 후계자의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있다. 그것이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도윤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지켜야 했습니다. 서연을, 하준을, 이 마을의 조용한 일상을. 그리고 한편 서아에게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잘생겼다거나 뭔가 특별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투가 익숙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데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느낌이 불편했습니다. 순자 씨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찾아온 사람이 예전에 있었어요? 제가 여기 온 뒤로요. 순자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없었어. 왜? 그냥요. 이상하게 누가 날 찾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요. 순자 씨는 서아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뭔가 돌아오는 거 아니야?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꿈이 자꾸 생각나서요. 꿈. 늘 같은 꿈. 파도와 손. 그리고 목소리. 그 목소리가 자꾸 도윤의 목소리와 겹쳤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겹쳤습니다.
자꾸 겹쳤습니다. 서아는 그 밤 하준이 잠든 뒤에 홀로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기억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막연한 공허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실마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서울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민경은 전화를 끊은 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8년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미세한 변화를 읽는 데는 누구보다 익숙했습니다. 민경은 천천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사람 하나 보내줘요. 남해 쪽으로. 도윤 씨가 뭘 하는지 확인해줘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오래된 집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경이 남해에 도착한 건 도윤이 마을에 머문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몰랐습니다. 민경은 혼자 왔습니다.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마을 입구 쪽 작은 펜션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도윤이 향하는 식당을 멀찌감치서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아가 보였습니다. 민경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였습니다. 도윤이 8년을 찾아 헤맨 사람. 죽었다고 모두가 말했던 사람. 그런데 살아 있었습니다. 이 작은 어촌 마을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민경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도윤 곁에서 8년을 버텼습니다. 그가 무너질 때 옆에 있었습니다. 새벽에 술을 마시다 쓰러지면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서며 그를 지켰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민경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처음에 민경을 그냥 손님으로 봤습니다. 세련된 차림새였습니다. 서울 사람 같았습니다. 요즘 남해 쪽으로 관광객이 늘어서 낯선 얼굴은 흔했습니다. 서아는 물을 가져다 놓으며 물었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민경은 메뉴판을 보는 척하다가 서아를 올려다봤습니다. 갈치조림 하나요? 네, 잠시만요. 민경은 서아가 주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달랐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민경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러다 서아가 근처를 지나칠 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오래 사셨어요? 서아가 멈췄습니다. 네, 좀 됐어요. 혼자 사세요? 아이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이 아버지는요? 서아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없어요. 아, 죄송해요. 실례되는 걸 물었네요. 민경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아는 괜찮아요 하고 넘겼습니다. 이상한 손님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민경은 그날 계산을 하면서 명함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저 이 근처에 며칠 있을 건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해요. 혼자 다니니까 말 상대가 없어서요. 서아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강한그룹 홍보이사. 서울 사람. 잘 차려입은 사람. 생각해 볼게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민경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우연인 척 마을 장터에서 서아와 마주쳤습니다. 같이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민경은 잘 들어줬습니다. 맞장구를 잘 쳤습니다. 서아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엔 카페에 앉아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민경이 물었습니다. 기억이 아예 없으세요?
그전 일이요. 서아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8년 전에 해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대요. 그전은 아무것도요. 무섭겠다. 자기 과거를 모른다는 게.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하준이 있으니까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말했습니다. 요즘 이 마을에 서울 쪽 사람이 자주 온다면서요. 개발 때문에.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식당에도 한 분이 자주 오시더라고요. 어떤 분이에요? 강도윤 이사님이라고. 한 달 가까이 계시는데. 민경의 눈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가라앉혔습니다. 아, 저도 아는 분이네요. 아세요? 같은 회사예요. 서아가 눈을 약간 크게 떴습니다. 민경은 슬쩍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던가요? 친절하던가요? 네, 나쁜 분은 아닌 것 같던데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겉으론 그렇죠. 서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민경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그 다음 만남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야기를 심었습니다. 대놓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녀는 영리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이사님 말이에요. 사실 좀 복잡한 분이에요. 어떻게요? 재벌가 사람이 다 그렇지만 겉이랑 속이 달라요. 필요할 때만 다가오고 필요 없어지면 돌아서는 타입이에요. 서아는 가볍게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민경은 계속했습니다. 며칠 뒤엔 태블릿을 꺼내 기사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예전에 강 이사님이 노조 문제 때 했던 일이에요. 서아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직원들을 강경하게 다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경영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저런가요? 업무에서는요.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옆에서 봤으니까요. 서아는 그 기사를 보면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도윤과는 달랐습니다. 식당에서 본 그는 조용하고 무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준에게도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민경은 같은 회사 사람이었습니다. 더 오래, 더 가까이 본 사람이었습니다. 서아는 묘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무렵 도윤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자연스럽게 말을 받아주던 사람이 슬쩍 거리를 뒀습니다.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뭔가 신뢰되는 게 있었나요?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좀 달라진 것 같아서요. 제가요? 그런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아는 더 말하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빈 컵을 내려다봤습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바뀐 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마을을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개입한 것인지, 아니면 서아 스스로 무언가를 느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답은 이틀 뒤에 왔습니다. 비서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사님, 민경 이사님이 이 마을에 와 계신 거 알고 계세요? 도윤이 굳었습니다. 민경 씨가요? 네. 며칠 전에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봤는데 이서아 씨랑 같이 카페에 있더라고요. 도윤은 말이 없었습니다. 속에서 뭔가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경이 서연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민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2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이사님, 안 그래도 연락하려 했어요.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거기 왜 왔어요?
이사님이 너무 오래 계시니까 뭔 일인가 싶어서요. 그게 이유예요?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이사님, 그 여자 한서연 씨 맞죠?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경이 계속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살아있는 거. 보자마자 알았어요. 민경 씨, 이사님, 저한테 왜 말 안 했어요? 8년을 같이 버텼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연이한테 무슨 말 했어요? 그냥 얘기했죠. 이런저런 얘기요. 어떤 얘기요? 이사님 얘기도 하고, 회사 얘기도 하고.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경 씨, 지금 당장 올라가요. 왜요? 제가 잘못한 거 있어요? 잘못 없으면 왜 아무 말도 없이 내려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서연이한테 더 이상 접근하지 마요. 부탁이에요. 부탁이요? 민경은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 안에 뭔가 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님, 그 사람은 지금 서연 씨가 아니에요. 기억 없는 낯선 여자예요. 이사님이 아무리 곁에 있어봐야 달라지는 거 없어요. 민경 씨, 8년이에요. 8년 동안 제가 이사님 곁에 있었어요. 그게 아무 의미 없어요? 도윤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운 거 알아요. 진짜로. 근데 그게 이것과 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먼저 끊은 건 민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경은 펜션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방에 그냥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에 도윤 옆에서 버텼던 날들. 그가 웃을 때 같이 웃었고 그가 무너질 때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서연이한테 더 이상 접근하지 마요. 민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번호였습니다. 부회장님, 저 민경이에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강태석 부회장, 도윤의 삼촌. 오래전부터 후계 구도에서 도윤을 견제해온 사람. 서연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민경은 알았습니다. 알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아는 그날 밤 유독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하준이 자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새근새근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그 문을 살며시 당겨 닫았습니다. 마루에 걸터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민경이 한 말들이 자꾸 돌아왔습니다. 재벌가 사람이 다 그렇지만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타입이에요. 당신이 돌아가면 하준이도 편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말이 걸렸습니다. 하준이도 편하지 않을 거예요. 서아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도윤이 하준에게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경은 가까이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한 달도 안 됐고 민경은 8년이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서아는 무릎에 이마를 묻었습니다. 꿈속의 목소리가 또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애타게 부르는 그 소리. 그게 좋은 사람의 목소리라고 이유 없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민경의 말이 그 느낌을 흔들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 서아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무언가를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모른 척 덮어두는 것은 이제 안 됐습니다. 하준 때문이라도, 이 흔들림 때문이라도 서아는 결심했습니다. 도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돌려 말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당신은 왜 이 마을에 있는 건지, 왜 나한테 자꾸 말을 거는 건지, 이유가 뭔지, 그게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더 겁나는 건 영영 모르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윤도 그날 밤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민경이 이미 서연에게 접근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더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모든 걸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억을 강요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을 보여주는 것. 거짓이 심어진 자리에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 그게 가장 느리지만 가장 단단한 방법이었습니다. 도윤은 8년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서연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남해의 아침은 서울보다 조금 일찍 따뜻해졌습니다. 해변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짭조름한 냄새가 났습니다. 서아는 그 냄새를 맡으며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마음속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결심한 것이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윤은 오전 10시에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좀 시간 돼요? 서아는 잠깐 도윤을 봤습니다. 왜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서아는 앞치마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 전에 시간 있어요. 두 사람은 식당 뒤편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처음 온 게 개발 업무 때문은 아니었어요. 서아는 말없이 앞을 봤습니다. 찾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제 아내요. 서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은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담담한 얼굴이었지만 눈이 흔들렸습니다. 8년 전에 사고로 잃었어요. 바다에서.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 찾았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저라는 거예요?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다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어요. 알아요.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말하는 거예요? 도윤은 잠깐 바다를 봤습니다. 누군가 당신한테 저에 대해 나쁜 말을 했을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당신이 직접 판단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제가 먼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서아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여자, 오민경 씨, 아는 사람이죠? 네. 그분이 한 말이 거짓말이에요? 전부는 아니에요. 저 냉정한 사람 맞아요. 일에서는 차갑게 판단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서아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뭐가 거짓말이에요? 하준이가 위험하다는 말이요. 당신이 돌아오면 아이가 힘들어진다는 말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서아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뒤에 물었습니다. 하준이가 당신 아들이에요?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한 글자에 8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아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도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을 그냥 뒀습니다. 하준은 여전히 도윤을 좋아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식당에 오면 도윤이 있는 날이면 꼭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어느 날은 숙제를 들고 와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어떻게 풀어요? 도윤은 연필을 들고 천천히 설명해 줬습니다. 하준이 이해하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주방 쪽에서 바라봤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낯선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민경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태석 부회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연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민경은 서아에게 조작된 병원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기억 회복이 이미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도 손상이면 기억은 안 돌아와요. 억지로 파고들면 오히려 더 다쳐요. 서아는 그 자료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민경은 덧붙였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사는 게 당신한테도 하준이한테도 맞아요. 서울 가봐야 적응도 못하고 힘들기만 해요.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경은 그게 수긍으로 보였는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서아가 물었습니다. 그 자료 어느 병원 거예요? 민경이 잠깐 멈췄습니다. 왜요? 확인하고 싶어서요.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민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못 믿겠어요? 못 믿는다기보다 제 일이니까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민경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서아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그날 저녁 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시간 돼요? 도윤은 1분도 안 돼서 답했습니다. 네. 언제든요. 두 사람은 해변에서 만났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민경한테 받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도윤은 그 자료를 천천히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오민경 씨한테요. 이 병원 이름 실제 병원이 아니에요. 서아가 도윤을 봤습니다. 조작된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아마 그럴 거예요. 도윤은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게 통화하고 끊었습니다. 병원 기록 없어요. 이 자료는 가짜입니다. 서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기억이 돌아오는 것도 무섭고 안 돌아오는 것도 무서워요. 도윤은 서아를 봤습니다. 당신이 뭘 선택하든 강요하지 않아요.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당신이 안전하면 돼요. 서아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민경의 일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도윤이 수집한 증거가 쌓여 있었습니다. 조작된 자료, 병원 기록 위조, 회사 기밀 유출. 강태석 부회장과의 내통까지 드러났습니다. 도윤은 감사실에서 민경을 마주했습니다. 민경은 처음엔 담담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료가 하나하나 제시되자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뒤에 민경이 말했습니다. 이사님, 저 8년 동안 이사님만 봤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친 건 잘못이에요. 민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경 씨가 곁에 있어줘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건 진심이에요. 근데 그게 이것까지 덮지는 않아요. 민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민경은 회사를 떠났습니다. 강태석 부회장의 계획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한은 혼자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발 앞으로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서한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늘 들리던 소리가 겹쳤습니다. 파도, 어두운 물속, 그리고 목소리. 서연아, 서연아. 서하의 귓속에서 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8년 전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뒤집히는 배, 차가운 물, 누군가의 손, 놓치지 않으려는 손, 그리고 그 손의 주인. 서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신혼집 거실, 태교 일기를 쓰던 밤, 노을이 지는 바다에서 하준이라는 이름을 처음 말하던 순간, 그리고 파도 속에서 자신을 부르던 도윤의 목소리. 서연아, 서연아. 서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마을 쪽으로 걸어가다가 멀리서 서하를 봤습니다. 해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뛰었습니다.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서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볼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서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 씨. 도윤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이었습니다. 8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서하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 기억났어요.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하 앞에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하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오래 걸렸어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살아있어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주는 그날 저녁 할머니 손에 이끌려 해변으로 왔습니다. 멀리서 엄마와 도윤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주는 달려가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엄마 얼굴이 달랐습니다. 하준이 가까이 가자 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준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봤습니다. 평소처럼 툭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울었어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좋아서요. 하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좋으면 웃는 거 아니에요? 둘 다 할 때도 있어요. 하준은 잠깐 생각하더니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빠. 도윤이 굳었습니다. 하준이 계속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해줬어요. 다 알아요. 서연이 하준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준은 안기면서도 도윤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다시 그 해변을 찾았습니다. 서연이 처음 떠밀려 온 곳이었습니다. 하준이 먼저 뛰어가 파도를 밟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윤이 옆에 있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8년 동안 어떻게 버텼어요?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도윤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기다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뭔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지는 몰랐는데.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당신 꿈 얘기 들었을 때요. 파도랑 손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서연은 도윤을 봤습니다. 그 손이 당신이었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준이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빨리 와요. 파도 진짜 차가워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웃음이었습니다. 도윤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준에게 걸어갔습니다. 파도가 세 사람의 발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이 바다는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가져간 것을 끝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파도가 데려간 사람을 파도가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때로 기적이 됩니다. 그것은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버티는 사람 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노을이 지는 바닷가에서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8년 전의 행복과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단단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나서 다시 잡은 손이었으니까요. 파도 소리 속에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두 사람, 가슴이 뭉클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8년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